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증시각도TV에서 정말 모시고 싶었던, 한 1년 넘게 모시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전 한국은행 자문역이셨고 이제는 작가로 등단하신 차현진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누추한 곳을 와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도 여기 한번 관심이 있어서 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학생된 입장이에요. 예.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는 박사님 쓰신 책들을 금융 오디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고맙습니다.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한국은행에 계셨던 분 중에서 가장 그 일반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을 일반인들한테 알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차 박사님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이제 독일 책방으로 모셨는데요. 이번엔 저자와의 대담은 아니고 저자가 외국 사람이라 추천인과의 대담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게 너무 잘 그렇죠? 읽었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예. 돈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그다음 중앙은행과 사회 시스템 간의 그 관계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그 다음에 어떤 큰 기업들, 빅테크들이 이렇게 점차 확장되어가는 화폐의 범위, 그들이 장악해가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동의도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알게 된 게 마침 카카오 사태 날 때 즈음이었는데. 또 지금은 또 자산거래소 FTX가 네. 또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거가 붕괴되었을 때 어떤 위기가 닥칠지도 생각하지 않고 현금 없는 사회로 무작정 달려가느냐 하는 그 경고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 책이 상당히 사회적인 임플리케이션도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우리 중앙은행에 계셨던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디지털화되는 그 통화의 디지털화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조금 많이 신기했어요. 이거는 현금을 지지하는 책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크 사회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현금을 지지한다는 거는 테크의 흐름과는 조금 반대되는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그런 흐름으로 느껴졌거든요. 예. 사실 제가 한국은행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았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금 없는 사회를 담당하는 금융결제국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약간 찝찝하면서 마음 한켠으로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금융결제국장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BIS 회의에 가서 사석에서 만나보면 다 저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보고 이 말이 정말 맞는데 이건 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를 느껴서 제가 이 책에 추천인까지 돼서 책을 추천하게 됐는데 디지털이 만능은 아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이 들어가 있고 이 저자 자신이 그 금융기관의 트레이더로 오래 근무도 했었고 또 비트코인 초기의 투자자였으며 이더리움은 개발 단계에서도 발을 담궜던 사람인데 이거는 아닌가비요 하고 이제 좀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 뒤에는 제가 이제 촘촘하게 못 읽어봤는데 사실 뒤쪽으로 가면 당연히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막 여러 같이 지지하겠구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 흥미로웠는데 아예 그냥 말 나온 김에 책 제일 마지막에 살짝 다루었던 얘기를 먼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현금 없는 세상이 되면 이 책 마지막에 중앙은행은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CBDC라고 불리우는 그걸 통해서 기존의 은행권의 그 능력들을 무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중앙은행에 나갈 것은 CBDC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한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 이상은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CBDC도 그렇고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한계가 있다 하는 게 궁극적인 메시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좀 전문 용어이긴 한데 네. 투티어 시스템, 네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돈을 공급하고 상업은행이 일반한테 기업이나 개인한테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또 그래야 된다 하는 게 네. 이제 아주 재밌는 예가 있잖아요. 네. 은행은 저기 코트 보관소가 아니다. 아, 네네네, 그렇죠. 이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한테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은행은 뭐 지하철역 옆에 500원 내고 그 물건 보관하는 그 사물함이 아니고, 네. 코트 보관해주는 코트 보관소가 아니고, 그 카지노와 비슷하다. 그렇죠. 영업장에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카지노를 내준 다음에 이 안에서 실컷 놀아라. 네. 그리고 끝나고 나가서는 돈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자기의 의무니까 자기가 발행했던 카지노 칩을 회수하고 돈을 원래대로 내주고, 그런데 한쪽에서 돈 다 잃은 사람한테는 자기가 카지노 칩을 주면서 또 빌려주기도 하고, 네. 은행은 그래서 그 카지노에 가까운데 현금 없는 사회로 간다는 이야기는 카지노에 한번 들어왔던 사람을 영원히 그 카지노에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이 우리 모두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니까, 현금 없는 사회는 정부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그리고 나가서 핀테크끼리 결탁을 해서 개인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 가두는 네. 이런 거라서 우리 그 자유를 지향하는 우리는 네. 그 현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마치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네. 아니면 네오가 나오는 매트릭스 같은 네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개인의 권리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엔 그래서 무슨 뭐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로 나가더라고요. 네네. 재미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가 이게 될 경우에는 예. 오히려 자유가 예속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속 수준이 아니라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예. 상황이 온다.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뭐 요즘에 생각하는 뭐 삼성페이라든가 무슨 신용카드라든가 나중에 뭐 애플페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뭐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들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전철도 탔다 물건도 샀다, 그래 너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예. 실제로 중국이 금년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네. 을 즈음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CBDC를 발행해서 북경 사람, 국민들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많은 서방 세계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그럴 때, 중국인민은행은 지금도 우리는 개인 정보를 캐치할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낀다, 보장을 한다, 중국이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CBDC를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네. 마윈이 발행하는 알리페이하고 위챗 같은 것이 국민들의 15억 인구 중에 90%가 그걸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개인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기업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니, 결국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강도 재벌, JP 모건이나 네. 밴더빌트나 구글드라든지 아니면 네, 록커펠러, 네, 뭐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옥죄어 가지고 결국 강도 재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중국이 100년 뒤에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한 거거든요. 네네. 분명히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나 쓰고 소득을 어떻게 벌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그거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사람은 사실은 뭐 돈을 어떻게 쓰느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자본주의의 그렇죠. 큰 예. 어떤 하나의 단면이고 실제로 그런 것 같거든요. 중국의 3기 시진핑 3기를 보면서 누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중앙인민은행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한
지금은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한 10여 전만 하더라도 WTO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서방과 가까워지려는 중국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 중국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탈런가 교수가 넛지라는 책에서 보면 그 마윈이 하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멋있다. 마윈이 운영하는 뭐 병원, 호텔, 학교, 뭐 보험사, 은행 안 하는 거 없는데 마윈 보험사는 중국 사람들이 여름에 그 매너 없이 더우면 우통 벗고 다니고 길거리에 막 침을 뱉는데 마윈의 그 보험사에서는 침을 안 뱉거나 우통을 안 벗거나 그런 레퓨테이션이 있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뭐 사은품을 더 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매너들이 좋아졌다.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의 매너를 좋게 만드는 것은 공산당의 철퇴가 아니고 넛지다. 금융기관에 살짝 보너스를 주는 것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니 앞으로는 이런 넛지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게 본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 정보를 거꾸로 이용하면 저 친구는 담배를 한갑 사네? 매달 담배 피네? 그러면 건강이 나쁘니까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네. 그렇죠. 저 친구는 이상하게 뭐 책을 덜 읽네? 그러면 승진 가능성이 없으니까 대출 금리를 높여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넛지가 정반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AI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좋게 쓰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죠. 나쁘게 쓸 가능성. 이 책에서 나온 제일 재미있는 예가 저도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여러 사람 앞에서 보지를 못해요. 직전에 뭘 봤느냐에 따라서 여기 딱 올라오는 게 다르잖아요. 무슨 액션 장면 하나 보면 저는 무슨 폭력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뭐 싸우는 것만 쭉 나오는데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그리고 제가 쭉 보다가 한 시간 내내 이거 뭐 보고 있으면 이것 좀 그만 좀 보고 나가서 운동 좀 하시오 하고 자동으로 끊어지거나 그런 기능은 절대로 없어요. 계속 제가 좋아하는 걸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 반들 결국 나를 상품 가치가 있는 소득원으로 보고 정보를 뽑아먹는데 금융기관이라고 뭐가 다를 거냐. 자기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탈탈 털어먹을 생각만 하는데 내가 뭐가 좋아서 은행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느냐. 그건 미친 짓이다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실제로 뭐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보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싸게 보험을 해주는데 나중에면 운전 습관 다 실내 카메라로 다 볼 수가 있으니 운전 습관 데이터가 허무하면 보험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험이라는 건 사회 부조 시스템인데 사회 부조 시스템에서 아예 진입을 못하고 거기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잃으니 그러니까 사실 젊은 나이에 예를 들자면 일탈할 수도 있고 좀 사회 반항적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아예 사회 내부망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곽지정님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가 이 책이 아니고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20세기까지만 해도 어드버스 셀렉션,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골칫거리였잖아요.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서 계약했던 상대방이 골탕을 먹는 경우인데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이버나 이렇게 거대 플랫폼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인버스 셀렉션이 생긴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끌고 오고 사회에 도태된 보험료가 올라가고 거절당하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디지털 금융은 금융 포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융 포획이다.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 가치가 없는 사람은 탈탈 털려나가는. 그래서 금융 포용이 아니고 좀 있으면 오히려 떨려 나가는 게 더 문제가 된다는데 그런 것들도 진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제 기억으로는 미셸 푸코가 아마 판 옵티콘을 얘기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참 디스토피아 판 옵티콘의 현현인데 그게 오히려 아주 편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편한 디지털 지불 시스템에 의해서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 우리 같이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금융이 옛날에는 16세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빌려주는 일방적으로 시혜를 해주는
이 대출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네. 그다음에 도시국가가 생긴 17세기 이후에 식민지 개척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수신도 강조를 하면서 있는 돈 일단 맡겨봐라 내가 잘 운영해줄게 해서 그 머처트 뱅크에서 이제 커머셜 뱅크로 갔다가 그러니까 대출이 중요시 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수신이 중요해졌다가 이제는 이제 송금 지급 결제가 중요해지는 세상인데 지급 결제가 옛날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급 결제하면 말도 멋있고 네. 또 그 관련된 부서라는 게 컴퓨터 부서에서 보통 그 증권회사, 보험사, 은행 할 거 없이 컴퓨터 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저가 사회생활했던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결제부 같은 데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퀴벌레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표 어음 많이 갖고 다녔잖아요. 네네네. 그 각 지점에서 수표 어음 갖고 온 거 다 모아가지고 마대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네. 끙끙거리고 이거 들고요. 네. 그 명동 은행연합회 건물에 있는 어음교환소에 갖고 날르면 밤새도록 컴퓨터가 소팅 작업을 해가지고 네. 줄 거 받을 거 은행별로 다 네팅을 했거든요. 아, 그걸 수기로 했습니까? 컴퓨터가 해주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요새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처럼 이렇게 네.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린 다음에 해 뜰 때쯤 되면 5시쯤 되면 끝나가지고 그날 목욕하고 이제 밥 먹고 헤어져요. 네. 그래서 해가 지면 모였다가 해가 지면 흩어져서 바퀴벌레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그게 이제 결제가 오후 예, 4시 예. 은행 일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의 일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네. 지급결제라고 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제일 하기 싫은 하위 단계의 일로 쳤는데 네. 지금은 뭐 핀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네. 가장 가까웠는 뭐 토스 같은 데는 아예 지급결제를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었고 그래서 가장 각광받는 이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네네. 여신, 수신, 지급결제에서 제일 막내 기능이었다가 지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지고 그거 따먹겠다고 지금 삼성페이니 무슨 페이니 뭐 온갖 거 다 매달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또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네. 고도 성장 우리나라가 7, 8% 성장하라고 물가가 뭐 6, 7%할 때는 대출 금리가 명목 금리 11, 12%래 가지고 송금할 때 한 2,000원 송금하고 그런 건 의미도 없었죠. 의미도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성장 사회로 가고 물가도 뭐 지금 다시 오르긴 있지만 1, 2%가 중요한 세상이 되니까 송금할 때 300원 받느냐 50원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면도 있죠. 네네. 세상이 이제 압축 쇠잔해지다 보니까 네. 사소한 것이 중요해졌다는 네, 이제 네, 네. 그런 반증도 되는데 네. 그걸 편리함이라고 생각하면 멋져 보이지만 네. 결국은 사소한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래일 뿐인 거잖아요. 예. 거래 기록장인 거잖아요. 예. 결제라는 게 거래 기록장인 거고 예. 사실 은행의 본업이라는 건 돈을 빌려줘서 예. 그 사업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리턴을 받는 거고 고정된 리턴을 받는 거고 네. 또 그리고 그것들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신을 해서 또 수신한 사람들한테 일부 리턴을 해주는 어떤 중개 업무가 본업이었는데 이 거래 기록을 하는 업무가 중요해졌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거래 기록이 중요해졌다는 걸 보면 거래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 즉 요즘 표현하는 데이터. 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를 뭐 AI 등 뭐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사람의 행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걸 다른 마케팅 도구로 쓸 수 있어서 중요해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압축 쇠잔해진 상황에서 작은 수수료가 중요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이런 얘기 어디 딴 데 가서 우리 차 박사님 아니면 못 듣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역사 얘기도 그렇고 사실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은 금융업이잖아요. 돈 꾸고 난 다음에 말로만 찍는 게 없으니까 꼭 남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돈 빌려간 사람이 뭐 했나 염탐을 하고 그래서 그 염탐의 기록이 지금 유럽에서는 그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북유럽의 가장 큰 20세기의 JP 모건에 해당하는 푸거 가문이라고 있어요. 야코 푸거. 예. 푸거 가문에 푸거 일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전 자기가 깔아온 모든 망을 통해 가지고
요 옆에 빌딩에 있는 건물주는 뭐 헌사가 있는데 헌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어떻게 됐다고 해가지고 염탐한 기록이 푸거 일기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게 당시에 통치자하고 교황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메디치 가문은 거기다 또 오늘날의 블록체인처럼 그걸 또 암호로 적어가지고 난수표로 적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네. 금융업은 곧 기록 그것도 그 암호화된 기록의 그 산실이었고 우리가 쓰는 어음도 네. 어음도 뒤에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A가 B 줬고 B가 C 줬고 C가 D 줬다는 거를 일일이 적어가지고 트레이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AI나 빅데이터의 시작은 금융업이었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니 뭐니 이제 뭐 됐다고 그러는데 금융이 이제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 네네네. 어떻게 보면 고향을 찾아가는 지금 다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저도 오늘 그 이 책을 읽으면서 현금을 좀 가끔씩 써야 되겠다. 예. 원래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사회에서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금을 쓰는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탈세, 그렇죠? 세금을 빼놓는다든가 아니면 증여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남한테 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세금 없이 하려고 하는. 예. 우리 요즘에는 뭐 무자를 거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뭐 다양한 이런 예. 거를 하기 위한 도구로 그다음에 또 이제 범죄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금을 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래서 그냥 디지털로 쓰는 게 깔끔하고 모든 기록이 남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근거도 남고 그래서 이게 사회를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저희는 배워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 자체가 다국적 기업과 각국 정부가 심어놓은 일종의 그 신화 내지는 이 정치 선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탈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탈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뭐 용산 전자상거에서 뭐 컴퓨터 살 때도 현금 주고 사면 좀 싸게 하고 뭐 그런 게 물론 있기는 있는데 지금 FTX가 파산을 해서 FTT 그게 FTX 토큰 1달러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전 세계 180개 중에서 유일하게 바하마만 1,000불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듯이 그 FTX의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 그렇죠. 본사가 거기 있죠. 임직원들이 자기 돈을 빼내기 위해서 바하마 사람들한테 그 FTT를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바람에 바하마만 아직도 1,000불 이상 거래가 되고 있어서 미국 당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고 또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해킹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진정한 디지털 범죄는요. 금융 범죄는 다 디지털 금융을 이용해요. 그러네요. 현찰을 이용한 범죄보다는 디지털 금융을 이용한 범죄가 훨씬 더 많은데 규모도 훨씬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누가 누구한테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예,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현찰을 책에서 현찰을 마녀화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찰이 물론 탈세의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과세 당국의 징세 능력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지 그걸 현찰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사실 은행 자료가 없으면 몰라도 그냥 그 본인 집에다가 금고로에다 쌓아놓고 우리 영화 돈의 맛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큰 집안의 금고에다 돈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은행 거래 기록이 다 남으면 그 나중에 현금이 빠져나간 것도 결국은 다 우리 상속세 체크할 때 보면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징세 능력이 뛰어나면 할 수 있는 거긴 하네요. 맨 처음에 93년인가 YS 대통령 때 실명제 할 때 그랬거든요. 실명제를 실시하면 돈이 외국으로 나간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결국 그 징세의 문제이지 그걸 금융거래 실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또 의외로 93년에 실명제 했을 때 별 충격 없었습니다. 별 충격 없었어요. 제가 어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현금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틈새를 내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서 앞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뭐 이렇게 어떤 순간에 뭐 잘 자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결제하지 못하도록 예. 막아버리면, 현금을 막아버리면 예. 소소한 돈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예를 들어 시골에서 뭐 좌판 깔아놓고 자기가 예. 농사한 채소나 예. 과일을 판다던가, 예. 아니면은 국어를 한다던가 할 때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현금이 있는 거지. 그렇죠. 사회 소수자와 네. 어떤 자유를 위해서 어떤 보증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네. 없으면 네. 그것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현금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뭐 중국 우스갯소리로 중국에 가면 거지도 QR 코드로 동량을 받는다는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거지는 그 QR 코드를 받고 그러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자기도 또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정도의 예. 경제력은 있어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거지들한테 스마트폰을 나눠주지 않는 이상 QR 코드로 국어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이야기라서 뭐 여기가 조금 벗어난 이야기는 되는데 많은 나라에서 지금 CBDC 중앙은행들이 연구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온 국민이 PC나 스마트폰을 국가가 한 대씩 나눠주지 않는 이상 네네네. 그게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지급 수단을 법정 화폐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 얘기는 그 PC나 노트북을 뭐 스마트폰을 안 주고 그 CBDC를 법정 화폐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를 헌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만 법을 지킬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거나 스마트폰만 있어야지 거래할 수 있는 걸 법정화폐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 접근 가능성 면에서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많네요. 저희가 너무 스마트폰, 컴퓨터를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예. 맞아. 그렇구나. 예. 사실 이거 가진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스마트폰 가진 지 이제 막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스마트폰 없는 시대에 바로 10년 전에 있었고 예. 그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흔하고 예.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러네요. 예. 그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 4G폰 이게 저 손에 지문에 네. 이제 수분 땀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눌러도 터치가 안 돼요. 이게 수분이 없으면 터치가 안 됩니까? 노인네들은 그걸 우리가 서툴러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피부가 건조해져서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서 옛날 핸드폰 파는 데를 찾아서 다니시거든요. 투지폰 있는 데를. 버튼이 있는 거, 버튼식. 예, 버튼식이 더 낫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노인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예.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편의성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획일성이. 예, 좋은 얘기시네요. 예, 예. 예. 획일성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이 사람이 현재 자기됨을 다 누리지 못하고 현재 자기됨이 마치 부채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런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이거 한국도 상당히 위험한. 예, 이제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노인분들 많대는데 그 노인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뭐 그때 되면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말로 하면 알아듣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기술 속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변화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 책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또 마차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차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자동차 선전이 나왔을 때 horseless carriage, 말 없는 마차라고 뭐 말은 똥도 싸고요, 뭐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마차의 나쁜 면만 강조를 하면서 공해나 사고나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자동차의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마차의 나쁜 면만 이야기해서 당장 마차는 사라져야 되는 거라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몰고 갔다. 지금도 현금 없는 사회에서 현금은 나쁜 거야, 그걸 없애야 돼 하는 그 정치적 코드가 거기 들어가 있다. 그거 대신에 대체할 게 뭔데, 그렇게 해서 대체되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애야 되는 식으로 만든 게 말 없는 마차고 그 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업 효율성의 문제와 인간의 자유,
문제가 서로 굉장히 그 부딪히는 충돌하는 그렇죠. 지점이 예. 있는 거네요. 예.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효율성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너무 효율성에 매몰되어 있었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자유적 선택 그게 이제 보편화된 가치를 우리가 민주라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이 암호화폐의 모험담이 조금 이렇게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자세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거래만으로 이게 모든 게 아니고 현금의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면 그 현금의 공간처럼 자유로운 공간이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셔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닐 텐데 그게 국경을 넘는 것까지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작은 동아리에서는 통하겠죠. 로블록스 사회에서 뭐 아이템을 주고받는 거라든지 그 합의된 사람들끼리 서로 수긍할 만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 거는 될 텐데 모르는 사람하고 그걸 지급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때 그걸로 쓴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죠. 제가 평소에 너무 차 박사님 모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답을 못 해주셔가지고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돈이란 무엇인가? 이 지금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 머니로 모든 것이 환원되면 파는 옵티콘한 세상에 도래할 것이고 그러면은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획일화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의 존재를 찾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돈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족쇄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대답해 주실 분이 차 박사님밖에 안 계셔서 아니 다른 분은 이게 어렵더라고요. 대답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고 거래 수단이고 그다음에 평가 측정 지급수단 가치 저장 지급수단 계산 단위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계산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 회사나 할 수 없고 큰 소위 말하는 테크가 아니라 빅테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무엇이 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설명 지금 말씀하신 설명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그리고 머리 좋다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 17세기에 나왔으니까 한 300년 동안 너무 게을러가지고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정말요? 그래서 케인즈가 처음 지금 얘기하신 그거에 이제 의문을 제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계산 단위, 지급 수단, 가치 조장 수단. 그거 누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거야? 기원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의 법률 자물관이었던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황제시여 지금 저기 그리스 사람들이 금속 쪼가리를 돈으로 쓰고 있던데 그걸 우리나라에도 갖고 와서 로마도 쓰면 그 상거래가 편리해지고 잘 되겠습니다. 돈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하고 돈을 본 적도 없는 로마 황제한테 법률 자문관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의 기능인데 돈의 정의는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 어렸을 때는 기어 다니다가 좀 크면 두 발로 다니다가 나중에 허리가 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손발의 기능을 묘사한 것이지 사람을 설명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케인즈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그 세 가지 얘기밖에 못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바보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 기능으로 얘기하지 말고 본질로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케인즈는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역사에 남는 경제학자라면 자기가 제기했던 이 문제 제기 때문에 자기가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그해 대공황이 터지는 바람에 나중에 나온 일반 이론
갖고 이제 뜨고 이건 죽었고 이건 죽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의 겉모습 말고 실제를 고민했던 최초의 경제학자다. 아, 그게 100년 전 경제학자야. 예. 충격이네요. 예. 네. 근데 케인즈가 또 그렇게 그런 놀라운 생각을 했던 거는 자기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와이프를 잘 만나서 그래. 아, 발레리나, 러시아 네, 발레리나. 예. 네. 그래서 그 근본위 제도의 종주국이자 자본주의의 그 본산이었던 영국에서 볼 때, 야 1914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련에서는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종이돈을 쓴대더라. 그랬더니 그 미친놈들 아니야? 네. 역시 공산주의자들은 뭘 해도 믿을 수가 없어 하고, 그거 종이돈은 옛날에 몽고가 유럽에 쳐들어왔을 때 원나라 때나 쓰던 거지, 누가 어떻게 종이돈을 쓰냐 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케인즈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 따라서 처가가 있는 러시아 가서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왜 꼭 금을 돈으로 써야 되지? 네. 종이돈도 돈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종이돈을 돈답게 만드는 거는 뭐지? 그 국가가 선언한 계산단위 아니야. 내가 이 나라의 세금을 원으로 받고 네. 원이 찍혀 있는 종이 쪼가리로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을 때는 감옥에 가니까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갑질인 조세를 갖고 이걸 돈으로 쓰면 이제 이게 돈이 돼서 서로 언젠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이게 돈으로 된다. 그래서 화폐의 본질은 계산단위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금을 걷거나 할 때, 아, 저 사람한테 요만큼을 걷어야 되겠다. 당신이 갖고 한 달에 1년에 버는 돈을 1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1억 원의 15%를 나한테 세금으로 1,500만 원을 내라.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나는 뭐 1,000조 예산을 짜겠다 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의 단위, 네. 그게 돈의 기원이라고 케인즈가 처음으로 얘기를 가치의 단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케인즈는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추상이다. 아,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본질은 그게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누런 돈이냐, 네. 그러면 동전이냐,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다. 네. 돈은 그냥 추상이다. 네. 근데 그 추상을 누구나 다 정할 수 있잖아요. 뜨겁고 차갑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느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온도를 요런 단위로 측정을 해서 요거를 1도라고 하자, 화씨라고 하자, 섭씨라고 하자는 거는 정부가 없었을 때도 무게는 있었고 길이는 있었고 부피는 있었는데, 국가가 미터와 킬로그램과 이런 걸 다 온도를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체가 있더라도 그것을 추상화한 계산 단위로 만든 것은 국가다. 네. 국가에서 비롯되는 계산 단위가 돈의 오리지널이다. 그 네. 생각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뭐 통화량 통계 M1, M2, M3 되는 걸 만드는데, 네. M1의 사실은 98%는 추상화된 네. 은행의 예금의 형태로 숫자로만 존재하고, 우리 같은 주머니의 돈으로 주머니에 우리 각자 지금 평균 5만 3천 원 정도 들고 다니는데, 네. 그거는 전체 M1의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이미 우리 사회는 한국은 벌써 이제 뭐 88% 정도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네. 세상인 거죠. 그래서 화폐의 돈의 기원은 추상이고 추상 중에서도 계산 단위다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추상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신용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국가를 우리가 믿는 지역. 예. 그다음에 국가 힘, 예, 군사력 예.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다양한 것들이 막 들어갈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추상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원, 달러, 파운드라는 가치로 측정을 하자. 네. 숫자가 갖고 있는 애드티비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가산성을 기준으로 그 측정을 하자 하는 각국의 운동에 의해서, 주권 작용에 의해서 돈이 그 시작을 했다 하는 게 케인즈의 이야기고요. 2011년에 제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한국은행법에 잘못 말이 들어가 있는데, 화폐 단위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화폐는 화폐 이름이지, 영어로 하면 denomination. 네. 이라서
미국의 돈의 이름은 달러고 네. 영국 돈의 이름은 파운드고 한국 돈의 이름은 원이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국경을 넘어서서 통용되는 거는 길이의 단위는 우리도 미터야 이렇게 되지만 물어볼 때 미국 말의 단위는 뭐냐? 영어고 영국 말의 그 프랑스 말의 단위는 뭐야? 그러면 프랑스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계산 단위의 이름은 뭐야? 원이야. 미국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를 걷는 계산 단위의 이름은 뭐야? 달러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화폐는 이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김춘수의 꽃처럼 뭐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게 이제 의미를 네네. 갖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월급을 받고 집 계약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담고 있는 그 계산 단위의 이름은 원이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국가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네네. 굉장히 그 강력한 거죠. 네. 네. 그 말씀하신 루이 알티세르 인터펠레이션. 예. 네, 기호로 딱 지정하면서 예. 사람들이 호명 이론. 네, 예. 네. 예. 그렇죠. 꽃처럼 예. 불러주니까 예. 의미가 됐고 존재가 됐다. 예. 예. 네. 선생님 하면 이제 뒤돌아보잖아요. 네네. 뒤돌아보는 순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저는 선생님이고 대학에서 학생 그러면 다 돌아보잖아요. 네. 자기가 이미 학생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불러주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름 부름이 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고 기능이다라는 거를 케인즈가 그 생각해냈으니까 케인즈는 그런 면에서는 호명 이론을 했던 알티세르처럼 철학자일 수도 있고 네네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 예. 버틀란트 러셀이 네. 조금 못 썼다지 않습니까? 예. 대화할 때 러셀이 영미철학의 대가인데 예. 그 당시 근데 네. 러셀이 케인스하고 대화하고 나면 열등감을 느꼈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또 케인즈는 비트겐슈타인 뭐 열등감을 비트겐슈타인 정말 예. 미치죠. 천재가 천재한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그 중간쯤 됐던 케인즈가 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추상이고 제도고 이런 거다. 우리 집 앞에 도로가 파이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고쳐주잖아요. 네네. 내 차가 고장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네. 근데 갖고 계신 지갑에 있는 돈이 찢어지거나 해지면 정부가 은행 가서 그냥 공짜로 바꿔주죠. 그렇죠. 네. 우리가 수리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물건이 아니고 국가와 내가 약속하는 추상이기 때문에 네. 그 추상이 잘 보이게끔 새 돈으로 바꿔주는 거는 정부가 해주는 건데 네. 그거는 정부가 내 지갑 속에 있는 내 돈을 내 차와 같은 거로 보기보다는 우리 집 앞에 도로와 같은 거로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에도 국가의 작용이 들어가 있고 추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지만 결혼 제도의 신성함은 국가가 지켜주는 거랑 똑같다. 네. 예. 두 사람이 치르는 결혼 생활하고 결혼 제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화폐 제도하고 그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걸 케인즈가 맨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오늘 예. 저기 뇌 주름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럼 그 국가별로 통화의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건 국가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통화의 차이를? 예를 들어 외환관의 예. 달러와 원화 간의 가치가 계속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느 나라 통화는 되게 강한 통화, 강성 예, 통화가 있고 예. 어느 나라 통화면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 가면 우리 돈이 되게 값어치가 있고 예. 선진국에 가면 값어치가 예.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어떤 통화라는 게 이제 규정되는 그 규정이 네. 그 어떤 나라의 규정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건지. 아, 그건 본질적인 어려운 질문인데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 네. 국가가 정하느냐 또는 시장이 정하느냐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가가 정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죠. 네. 고정 환율 네네. 제도였었는데 모든 나라가 금속 화폐를 써서 근본이 제도냐, 은본이 제도냐, 복본이 제도냐 했었을 때는 결국 국가의 힘이 아니고 조물주가 땅에 박아놓은 금과 은의 희소성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땅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네요. 예. 뭐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리스 시대에는 1대 2였다가 지금은 1대 한 90 정도까지 벌어져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정하는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그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국가가 강제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라틴 통화동맹 같은 걸 만들어서 남유럽하고 일부 국가를 한 20개국 만들어서 몇 대 몇으로 지켜보자. 우리끼는 금과 은을 약속대로 1대 17대 비율로 바꿔보자 그랬더니 서로 금을 가지려고 그러고 은은 안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40년 만인가 붕괴가 되고요. 또 60년대 케네디가 등장했을 때도 영국하고 미국하고 몇 나라가 조합을 맺어서 우리 브레튼 우즈 체제에 의해서 1파운드당 35달러 그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라도 금을 사고 팔자. 예, 런던 골드 풀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도 62년인가 만들어서 68년에 저기 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시장주의자들의 결론은 화폐와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은 국가가 정할 수 없는 것 같더라. 국가가 돈은 만들지만 그 돈과 돈의 비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제 거기까지는 느슨하게 다 동의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이 뭘 믿고 교환 비율을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구매력 평가 이론에 따르면 환율은 각국의 물가 수준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 그러기에는 너무 단순하네요. 그게. 그다음에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니까 미국이 고금리고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가 늦으면 달러가 점점 강세가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에서 7%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돼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만세다. 이제 미국의 물가가 잡혔네 해가지고 오히려 원화값이 지금 올라갔죠. 30억씩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이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적어도 특히 환율은 경제학이 거의 무력화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배우고 뭐 대학 취직 시험 볼 때 저도 그렇게 뭐 금리 차이에 의해서 되고 양국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시험 볼 때 답안지는 그렇게 쓰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돌아가면 경제학에 그 뭐에다 써먹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이 경제학이 인간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경제학 공부하면서 이거는 근본이 잘못된 학문이네라고 생각했던 거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저는 합리적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합리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시작을 하면 이거는 뭐 학문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 시작이 잘못된.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또 그 생각이 들면서 사회 총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썸띵이 이 돈이라는 건데 단지 물가, 이자율 그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뭐 태도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경제학으로서 풀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수학만 따지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될 거라는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뒤에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거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연준이 주구장창 금리를 올려왔던 것을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구나. 아휴 다행이다. 해서 경제학보다 그 윗단계에 올려놓는 게 제롬 파월의 인간성과 그 사람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저기 명패 놓고 앉아 있는 사람의 방석을 보고 그 방석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학문이 아니고 거의 이제 궁예의 관심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롬 파월이 앞으로는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할 것 같아라는 거는 그거는 뭐 궁예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경제학이 관심법의 자리를 내준 그런 상태가 지금 21세기의 국제금융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학 모토로 배워 그러면. 오늘 너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 갈증이 좀 해소되는 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하나만 이 책에서 나왔던 이 돈에 대한 이야기, 국가와 돈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면은 국가가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허튼 생각이야. 국가는 돈이 필요치 않아.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의 기원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잘못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화폐는 그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교환해낸 시장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근대 국가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을,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싶어 했던 오스트리아 학파 또는 국가를 잃고 2000년째 방황했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착각이다. 화폐는 한순간도 국가를 떠나서 존재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이제 히틀러를 포함한 이 독일 쪽 역사학파들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동양에서는 이성계를 만나고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에서는 돈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우리로 치면 법이에요. 네. 야, 너 법 있니? 얼마나 필요해? 200법. 하고 200법 빌려준다고. 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왜 돈을 법이라고 불렀냐? 돈은 국가가 법률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세금을 걷기 위한 계산 단위로서 만들어 놓고, 이걸 당신이 내년에 200개 갖고 오면 세금을 감옥 안 보내주겠다 해서 법으로 선포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는 그 돈을 법이라고 불렀던 거고, 이성계도 위화도 회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고려가 그 영원무궁하게 발단을 하려면 그 중국을 따라서 구리돈을 쓸 게 아니고, 구리도 없는데 옛날 몽고가 지배해 왔을 때처럼 종이돈을 쓰자고 해서 만든 게 저화, 당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는 국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폐의 기원은 국가다. 예, 그래서 그 국가가 앞으로 이거를 세금으로 거둘 테니 당신이 이거를 내년에까지 200개를 갖고 와라.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럴 텐데 그러면 내가 도로를 닦는데 와서 노역을 한 달 동안 하면 이거 200개 줄게 해서 국가가 필요한 노역이나 이게 자원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국가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 국가는 사실 이게 필요 없죠. 이거. 그렇죠. 국가는 이 자체가 이게 왜 필요해요? 사실 노동력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한 거지 이거 자체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을 자기가 필요한 리소스를 국민들이 갖고 오게끔 만들어 놓은 매개지. 그렇죠. 국가 자체는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사실은 후자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오늘날에는 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그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너무 그거를 확산시켰기 때문에 칼 맹거 같은 사람이 그 자기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거든요. 오리진 오브 스피시즈죠. 종의 그 기원이란 책인데 이걸 갖고 세상을 사회도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똑같이 만든 책이 50년인가 있다 만든 책이 오리진 오브 스피스예요. 스피시즈 하면 종이 되는데 스피스 하면 그게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의 기원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다윈을 흉내내서 진화론으로 만드느라고 뭐 화폐는 시장의 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독일 역사학파나 케인즈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피식 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돈의 기원은 국가다. 그리스부터 돈을 법이라고 불렀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과서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설명입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국가는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많이 발행할수록 좋은 거네요. 허트롭게만 발행 안 하면 많이 발행할수록 좋은 거. 이제 국민들이 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부한테 속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대원군 때 당백전이잖아요. 그 전에 병사들은 열심히 일어내가지고 이런 일전짜리를 받았는데 경복궁 공사하고 왔던 애는 백전을 받더라.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이런 일전짜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신뢰의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국가는 사실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편안한 일이긴 하죠.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차 박사님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해주실 분이 한국에 무슨 말씀을 진짜 거의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 아시잖아요. 저는 약간 이제 이 인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인문학과 경제를 붙여서
물어보면 이게 바로 이게 이상하게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대답을 거의 대부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차 박사님 이렇게 척척 박사님처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지적 갈증을 크게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래드 스콧의 클라우드 머니 여기에 보면 돈에 대한 이 사람의 규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의 위험성과 그 다음에 현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에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그 암호 자산의 기원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 그 상황에서도 현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고, 뭐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뒤쪽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너무 재미나게 읽었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자리 나와 주셔가지고 귀한 말씀. 사실 이 책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책에서 알 수 없는 더 깊은 내용들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책하고는 약간 오늘 분리되는 내용도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차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